내 몸에서 나는 그 역겨운 간한 냄새.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하얀 종이 뭉치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왔습니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도윤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도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아니 어쩌면 예감하고 있었던 이혼 서류였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위로 향해 안에 수진에게 닿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막 파리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윤이 기억하던 수진의 수수하고 맑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싸늘한 경멸과 오만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파리의 명품 거리에서나 맡을 법한 고급스럽고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반면 도윤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건설 현장에서 뒹군 탓의 작업복은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사이에는 하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땀과 먼지가 뒤섞인 비릿한 냄새가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말한 가난의 냄새이자 지난 2년 동안 그녀를 파리로 보내기 위해 그가 치러야 했던 치열한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수진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도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떼며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반가움에 무심코 뻗은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보지 마. 닿지 말라고. 수진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오물을 본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지려고 해? 내 옷이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당신 그 몇 달치 월급을 모아도 못 사는 거야? 제발 주제 파악 좀 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도윤의 가슴을 후려 팠습니다. 도윤은 뻗었던 손을 힘없이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손이었습니다. 수진이 파리 유학을 꿈꾸며 눈물 흘릴 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라고 약속했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했던 그 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남들은 식당으로 갈 때 구석에 쪼그려 앉아 1,500원짜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낀 돈을 송금했던 그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지고 어깨가 탈골되는 고통 속에서도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을 수준이 혹여나 돈 때문에 기죽지 않을까 걱정하며 파스 한 장으로 버텼던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의 증거인 이 손이 그녀에게는 그저 혐오스러운 더러운 손일 뿐이었습니다. 2년 동안 나는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흙먼지를 마셔도 행복했어.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겨우 이거야? 도윤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린 원망이 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착각하지 마오. 누가 그렇게 살라고 등 떠밀었어?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볼까? 당신은 그냥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산 거야. 파리에 가보니까 알겠더라. 세상에는 당신처럼 땀냄새 풍기며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걸.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고 예술을 논하고 깨끗한 손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이제 그런 세상에 어울리는 여자가 된 거야. 당신 같은 노동자와는 급이 다르다고. 수진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윤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파리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당신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위자료 대신 이 아파트는 내가 가질게. 당신이 그동안 나 뒷바라지한 거 그걸로 퉁치자고. 어차피 당신 능력으로는 나한테 제대로 된 위자료도 못 줄 테니까. 기가 막힌 제안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도윤이 결혼 전부터 10년 넘게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한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그것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찾아가듯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곧이어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떠났고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괴물. 그렇습니다. 탐욕과 허영심에 영혼을 팔아넘긴 괴물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격정적이었던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이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준. 그래, 수준이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감정이 싹 지워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도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게? 소송이라도 걸 생각이야? 해봐. 어차피 비책 사유는 능력 없는 당신한테 잘겠어. 도윤이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파트도 가져가. 예상치 못한 순순한 대답에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리거나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뛸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도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볼펜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탁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도윤. 그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지는 순간 그들의 5년 결혼 생활도 도윤의 2년간의 처절했던 희생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기 다 됐어. 도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윤을 훑어보았지만 도윤의 얼굴은 지친 기색 외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네. 진작 이럴 것이지. 수지는 컸던 귀를 끼며 서류를 챙겨 자신의 명품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성가신 남편을 떼어내고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길에는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짐은 내일 사람 시켜서 빼게. 비밀번호는 그대로 둬.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도윤의 심장을 짓밟은 듯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다 끝났어.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 열린 문틈 사이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사람. 수진이 말했던 그 남자인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의외로 순순히 물러나더라고. 별거 아니었어. 빨리 가자. 샴페인 따러. 육중한 문이 닫히고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도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막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거실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 깊숙한 곳, 잡동사니 서류들 밑에 깔려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약정서 그리고 개인 채무 이행 각서. 도윤의 입가에 서늘하고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먹잇감을 앞에 둔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수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내던 이 아파트가 사실은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지난 2년 수진의 유학비를 대기 위해 도윤이 받은 대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파트 시세의 90%에 달하는 담보대출에 더해 제2금융권, 아니 사채까지 끌어다 쓴 빚이 이 집 전체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대출의 명의는 공동 명의였던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 있었고 연대 보증일란에는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파트를 가져간다는 것은 곧 그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버린 게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도윤은 서류 봉투를 툭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어디 한번 내가 말한 그 수준 높은 세상에서 잘 버텨봐.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모두 차가운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흠원지를 뒤집어 쓴 순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과 모멸감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그는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잔혹하고도 슬픈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도윤은 돌아서서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을 지금 이 아파트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진실이 하나 있었죠. 돈으로는 화려한 외벽을 세울 수는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집안은 살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수진이 떠난 뒤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도윤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선 그 시각, 수진은 태준의 고급 세단 조수석에 앉아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박람회 밤 공기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유의 냄새 같았습니다. 더 이상 땀 냄새 나는 작업복을 빨지 않아도 되고 궁상맞게 아끼며 살아야 한다는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삶.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우아하고 세련된 인생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기야, 기분 어때? 이제 진짜 우리 세상이야. 운전대를 잡은 태준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내가 낭비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들은 곧장 청담동의 최고급 바 벨벳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크리스탈 잔에 담긴 황금빛 샴페인이 부딪히며 영롱한 소리를 냈습니다. 축배를 드는 두 사람의 눈빛은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순간은 태준이 치밀하게 설계한 덫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태준은 샴페인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진지 심각한 표정으로 운을 뗐습니다. 수진아,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 너 같은 인재가 그냥 놀고 먹는 건 국가적 손실이야. 파리 유학까지 다녀온 실력을 썩힐 수는 없잖아. 태준의 달콤한 칭찬에 수진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꿈꾸며 요리를 배웠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준과 함께라면 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는 능력 있고 세련되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남자였으니까요. 물론이지. 나도 내 레스토랑을 여는 게 꿈이야. 이름도 벌써 생각해뒀어. 라로즈, 라로즈. 장미처럼 화려하고 매혹적인 프렌치 레스토랑. 라로즈. 이름부터 벌써 대박 예감이 드는데? 근데 알다시피 강남에서 제대로 된 가게 하나 차리려면 초기 자본이 만만치 않아. 인테리어부터 주방 설비, 홍보까지. 적어도 15억은 있어야 내 수준에 맞는 가게가 나올 거야. 15억이라는 액수에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무리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를 챙겼다고 해도 현금으로 당장 융통하기에는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수진의 표정을 읽은 태준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에겐 그 아파트가 있잖아. 그 위치면 은행에서 감정가 최고액으로 대출이 나올 거야. 어차피 가게 오픈하고 몇 달만 지나면
매출로 이자 갚고 원금도 금방 삼원할 수 있어. 너 실력이면 강남 사모님들 줄 세우는 건 일도 아니잖아. 태준의 말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태준의 확신에 찬 눈빛과 라로즈의 오너시프로서 누리게 될 화려한 미래를 상상하자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지는 부윤에게서 뺏어온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경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영예 개수를 확인한 태준의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스쳐 지나갔지만 수지는 인테리어 잡지를 보느라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청담동의 노른자위 땅에 200평 규모의 레스토랑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매일같이 현장에 들러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사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화려함 뿐이었습니다. 이 샹들리에 크리스탈 개수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더 크고 웅장한 걸로 바꿔주세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걸로요. 바다 카페툰 페르시아산 최고급 양모여야 해요.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어야 한다고요. 수진이 거치장에 집착하며 수천만 원짜리 조명과 수입 가구에 돈을 쏟아붓는 동안 공사 총괄을 맡은 태준은 뒤에서 은밀한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시공업체 소장을 불러냈습니다. 소장님, 여기 주방 배관 말입니다. 굳이 비싼 동파이프 쓸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벽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데. 그냥 저렴한 PVC로 갑시다. 그리고 방수 코팅도 3번 할 거 한 번만 하죠. 하지만 실장님, 식당 주방이라 물을 많이 쓸 텐데 나중에 누수라도 생기면. 아, 걱정 마세요.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수리하면 되죠. 그 차일만큼 소장님도 좀 챙기시고 저한테도 좀 넘겨주시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태준은 1등급 자재를 쓴다고 견적서를 부풀려 수진에게 결제를 받고 실제로는 최하급 자재를 사용하여 그 차액을 자신의 비밀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주방의 심장과도 같은 오븐과 냉장고도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중고품을 새 것처럼 도색해 들여놓았습니다. 수지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표면만 보고 감탄하며 태준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역시 자기밖에 없어. 어떻게 이렇게 구하기 힘든 장비들을 다 구해왔어? 널 위해서라면 별이라도 따다줘야지. 이게 다 내 사랑의 증거야? 태준의 주머니 속으로 억대의 공사비가 흘러 들어가는 동안 라로즈는 모래 위에 지은 섬처럼 위태롭게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버려진 폐공장 부지. 차가운 밤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황량한 공사 현장 컨테이너 안에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도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시멘트 포대를 나르던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덥수룩했던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작업복 대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그는 제도판 위에서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의 충격은 그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동안 잠자고 있던 그의 천재성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현장 소장으로서 인부들을 지휘하고 밤에는 건축가로서의 꿈을 펼쳤습니다. 그가 구상 중인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공장 부지의 폐자재를 재활용하고 자연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친환경 주거단지, 이름하여 스마트 빌리지였습니다.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야. 자연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계야.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CAD 도면 위에 선을 그어나갔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설계도는 치밀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이 겉모습에 치중하느라 놓쳐버린 건물의 기본과 기능이 도윤의 설계에는 완벽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형건설에서 주최하는 신진 건축가 공모전에 도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했습니다.
쟁쟁한 유학파 건축가들이 화려한 조감도를 앞세울 때 도유는 실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투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모델을 들고 나갔습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당일 심사위원들과 투자자들이 모인 대회의실. 도유는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겉만 번지르르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짓고 부수기를 반복할 겁니까? 제가 제안하는 스마트 빌리지는 건물이 숨을 쉽니다. 폐열을 회수해 난방비의 70%를 절감하고 빗물을 정수해 생활용수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미래의 문제입니다. 도윤의 발표가 이어질수록 지루해하던 투자자들의 자세가 굳혀졌습니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건축에 대한 철학과 열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대형 건설 회장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네, 물건이군. 우리와 함께 해보지 않겠나? 자네 프로젝트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네. 300억이 도윤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수진의 유학비를 대기 위해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벌었던 돈과는 차원이 다른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회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손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짓는 건축가의 손이었습니다. 도윤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쾌락을 좇는 동안 그가 흘린 피와 땀이 만들어낸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드디어 수진의 레스토랑 라로지의 그랜드 오픈 날이 밝았습니다. 청담동 골목은 라로지의 기업을 축하하는 화환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명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초대되었고 가게 앞에는 최고급 외제차들이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수진은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태준이 훔친 돈의 일부로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사람들의 칭찬에 취했습니다. 어머, 차장님. 인테리어가 정말 파리 현지보다 더 멋져요. 셰프님이 미인이라 음식 맛도 더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태준 역시 턱시도를 차려입고 수진의 곁에서 완벽한 파트너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흘리며 투자자 명함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먹잇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방 배수구에서는 악취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지만 짙은 향수 냄새와 음식 냄새에 가려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이라이트인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기 직전 수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우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라로즈는 저의 꿈이자 최고의 미식 경험을 선사. 그 순간이었습니다. 열린 테라스 창문으로 갑작스럽게 매서운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람은 테이블볼을 휘날리며 곱게 세팅된 와인잔들을 덮쳤습니다. 꺄!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붉은 와인이 든 잔이 수진의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순백색의 실크 드레스 위로 검붉은 액체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듯한 섬뜩한 형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의 얼룩진 드레스에 고정되었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자신의 배와 허벅지를 타고 흐르는 붉은 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그녀에게 닥쳐올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준이 황급히 다이어와 냅킨으로 닦아주려 했지만 이미 붉은 얼룩은 섬유 깊숙이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눈동자로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차가운 조소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붉게 물든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처연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모래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들리는 미세한 균열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우는 하늘이 아니라 수진의 인생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그녀를 지켜줄 집안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한 창밖을 바라보며 도윤은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완성된 스마트 빌리지의 조감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견고하고 단단한 그의 미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저울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반대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입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라로즈의 통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할 무렵 수진은 젖은 드레스를 움켜쥐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룩을 지우려 문질렀지만 문지를수록 얼룩은 더 크고 추하게 번져만 갔습니다. 마치 그녀가 저지른 선택의 결과들처럼 말입니다. 그때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직원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아까 봤어. 사장님 드레스 피범벅 된 거 같더라. 완전 찝찝하지 않냐? 그러게. 오픈날부터 저런 일이 생기다니 아무래도 이 가게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주방장님 말로는 식재료 들어오는 것도 영 상태가 안 좋대. 납품업체가 실장님 지인이라던데. 수진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쉿, 들리겠다. 아무튼 월급이나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소문에는 사장님이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차린 거라던데. 직원들이 나가고 난 뒤 수진은 거울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태준에 대한 믿음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태준이는 날 사랑해. 직원들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다시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화려한 가면을 다시 쓰고 파티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이제 끝났습니다. 곧 들이닥칠 파멸의 쓰나미가 라로즈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단 한 조각의 썩은 고기가 수백만 달러짜리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수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드레스에 묻은 붉은 와인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라로즈의 화려한 오픈 파티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우아하게 흐르던 클래식 음악은 고통의 찬 비명소리에 묻혔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던 경쾌한 소음은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사람 살려. 여기 환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빨리요. 테이블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하나둘 복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깔린 최고급 페르시아산 카페툰 손님들이 토해낸 오물로 더럽혀졌고 아름답게 장식된 꽃병들은 혼란스러운 인파에 밀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꿈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장님, 도대체 음식에 뭘 넣은 거예요? 내 아내가 숨을 안 쉬잖아. 한 중년 남성이 수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수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요리는 완벽했어. 파리에서 배운 그대로 레시피에 한치의 오차도 없었단 말이야. 그때 문득 주방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태준이 공급했다던 특별 식재료. 수지는 미친 사람처럼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셰프들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대형 냉동 창고의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냉기 속에서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태준이 최상급 한우라고 주장하며 보냈던 고기 상자들을 뜯어보니 안에는 색이 변하고 끈적한 점액질이 흐르는 폐기 직전에 고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유통기한 라벨은 교묘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채소 박스 아래에는 곰팡이가 핀 채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태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아. 지금 가게가 난리가 났어. 내가 보낸 식재료들 상태가 엉망이야.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래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라니? 지금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왔어. 이게 다 내가 가져온 재료 때문이잖아. 수진아, 목소리 낮춰.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다. 재료 검수 책임자가 누구지? 오너 셰프인 너 아니야? 태준의 말에 수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믿고 쓰라고 했잖아. 내가 직접 공수한 최고급 재료라고. 내가 언제? 계약서 잘 봐. 모든 식자재의 최종 검수 및 위생관리 책임은 대표 김수진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내가 게을러서 썩은 고기를 쓰고는 왜 남 탓을 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바빠서 끊어야겠다. 알아서 잘 해결해봐야 파리 유학파 셰프님이 그 정도 위기 대처 능력은 있겠지?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경찰의 무전 소리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끄집어냈습니다. 김수진 씨,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 일부러 폐기용 고기를 썼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10명이 넘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가게 밖은 이미 기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그곳까지 카메라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마이크가 그녀의 얼굴을 향해 창처럼 찔러 들어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납품업자가 속인 거예요. 수지는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흐트러진 머리와 와인으로 얼룩진 드레스, 그리고 핏발선 눈으로 고함을 지르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악덕 업주의 형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 헤드라인은 수진의 얼굴로 도배되었습니다. 살인 미소 셰프 김수진, 탐욕이 부른 참사 미슐랭 꿈꾸더니 유치장 가입한. 라로즈의 두 얼굴 명품으로 치장한 사장, 주방에선 썩은 고기 사용.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억울함을 호소할수록 대중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녀의 신상이 털리고 과거 파리 유학 시절의 사진들까지 왜곡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국민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공포에 떨고 있던 수진에게 태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준아, 너 대체 어디 갔었어? 나 좀 도와줘. 사람들이 나보고 살인자래. 수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준에게 매달렸습니다. 태준은 그런 수진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사건 수습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잖아. 피해자들 병원비랑 이자료 주려면 내 명의로 된 자산 다 처분해야 해. 여기에 사인하면 내가 변호사 사서 알아서 처리해줄게. 서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김수진 단독으로 부담하며 자산 처분 권한을 강태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하지만 공포와 혼란에 빠진 수진의 눈에는
그런 독소 조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이거면 해결되는 거지? 태준아, 나 무서워 죽겠어. 그래, 나만 믿으라니까. 빨리 사인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가 펜을 놓자마자 태준은 서류를 낚아채듯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걸로 내 몫은 챙겼네. 그게 무슨 소리야? 태준은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진아, 넌 참 순진해서 탈이야. 아니면 멍청한 건가? 그 썩은 고기, 내가 납품 업체랑 짜고 차액 챙긴 거야? 넌 그냥 바지 사장이었고. 뭐라고?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 말인데 착각하지 마. 난 너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내가 가진 그 아파트, 그리고 내가 멍청하게 빌린 그 대출금, 그게 탐났던 거지? 거짓말이지? 우리 파리에서 좋았잖아. 내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결혼? 미쳤어. 너처럼 허영심만 가득하고 실속 없는 여자랑 누가 살아? 도윤인가 뭔가 하는 그 촌놈이나 너 받아줬지. 나 같은 남자가 너랑 급이 맞냐? 태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수진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사랑, 성공, 미래가 모두 신기루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수진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태준은 가볍게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수진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법적으로 넌 범죄자고 난 피해자 수습하러 온 착한 약혼자야. 주제 파악 좀 해. 그럼 난 이만. 합의금은 내 퇴직금으로 잘 쓸게. 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쿵 하고 울렸습니다. 수진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떠나고 난 뒤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수진 씨, 강태준 씨가 당신 명의로 빌린 사채 이자가 밀렸습니다. 원금 3만 1도 지났고요. 그 돈은 태준이가 쓴 거예요.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보증일란에 본인 도장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자는 당신이고. 그들은 집안 곳곳에 붉은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아끼던 이탈리아 가구, 파리에서 사온 그릇 세트, 심지어 입고 있던 옷가지들까지 압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요. 제발요. 수진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건장한 남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물건들을 팔아 빚을 갚겠다고 사정했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중고 명품 매장을 전전했습니다. 이 에르메스 가방 한 번도 안 든 새 것이에요. 정가가 2천만 원인데 요즘 이런 작물 같은 물건은 잘 안 팔려요. 뉴스 보니까 사장님 상황 안 좋으시던데 300만 원이 싫으면 딴 데 가세요. 업주는 수진의 정체를 알아보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함을 지르고 나왔겠지만 지금은 단돈만 원이 아쉬웠습니다.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끼던 가방과 시계를 헐갑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갚아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피해자들의 합의금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는 결국 그녀의 신체에도 치명적인 이상을 가져왔습니다. 텅 빈 오피스텔, 며칠을 굶은 수진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한 봉지뿐이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수진은 스프를 더 넣고
다시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여전히 맹물이었습니다. 소금통을 찾아 들이부었습니다. 혀가 아릴 정도로 짠맛이 나야 정선이었지만 그녀의 혀는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벗어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매운맛은커녕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서걱거리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혀를 만져보았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요리사에게 미각 상실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돼. 제발. 맛이 안 느껴져. 왜 맛이 안 나? 그녀는 냉장고에 있는 식초를 꺼내 병째로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혀 끝에는 어떤 맛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악몽이야. 수지는 싱크대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도윤의 투박한 도시락, 그 안에 담겨있던 정성의 맛조차 이제는 영원히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탐욕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이제는 그녀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마저 앗아간 것입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비는 도시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수지는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나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낡은 캐리어 하나와 우산도 없는 철연한 신세였습니다.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폐업 처리가 된 라 로즈답이었습니다. 인부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알라 로즈라는 화려한 간판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끼익, 쿵 거대한 장미 문양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수진의 심장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유리창에는 폐업, 김대문이 그리고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된 살인자, 사기꾼이라는 글자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수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며 샴페인을 터뜨렸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는 빗물에 젖은 채 깨진 간판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을 버리고 떠날 때 그녀는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달한 곳은 천국이 아니라 바닥조차 보이지 않는 나락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혀를 차며 그녀를 힐끔거렸습니다. 저 여자, 그 뉴스에 나온 셰프 아니야? 맞네. 꼴 좋다. 사람 먹는 거로 장난치더니 천벌 받은 거지?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갈 곳도, 돈도, 심지어 맛을 느낄 수도 없는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빗속을 뚫고 지나가는 대형 전광판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대형 건설, 혁신적인 친환경 도시 프로젝트 스마트 빌리지 착공. 총괄 건축가 김도윤 씨 화제. 수지는 홀린 듯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도윤은 안전모를 쓰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당당하고 빛이 났습니다. 수진이 그토록 혐오했던 흙먼지 묻은 작업복이 아닌 세련된 정장 차림의 건축가로서 말입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빗속에 서 있는데 자신이 버린 남자는 세상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명확했습니다.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눈물과 섞여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도 기다려줄 사람도 다시 시작할 용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모래섬은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쓰라린 상처와 텅 빈 현실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수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욱 가혹한 시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쓴맛을 미각을 잃은 혀가 아닌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